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는가요?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낸다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또 건강하게 보내는 문제인데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건지 어떤 정의를 내리기는 요즘 같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또 효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내 몸을 살리는 숨은 영양소 효소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효소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수루미 다카후미라는 분인데 이 책은 나온 지는 좀 됐고요. 수루미 클리닉의 원장이자 의사, 현재 일본 효소 영양학의 1인자로 손꼽힌다. 1948년 이시카와현에서 태어나 가나자와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하마마스 의과대학에서 연수의로 근무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양의학의 힘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효소학의 일본에서는 1인자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되게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언제 읽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책이 출판된 연도가 언제냐면 14년이에요. 14년. 그러니까 11년 정도 된 거죠. 10년이 넘은 책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효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번 기회에 또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 효소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까 하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뭐 프롤로그부터 시작이 되는데 총 인트로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트 1 뭐 효소의 비밀 여기까지 밝혀졌다. 뭐 파트 2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뭐 파트 3 가열시기 효소를 감소시킨다. 뭐 해가지고 파트 7 초보자를 위한 효소 단식법까지 해갖고 이렇게 7개의 장,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8개의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트로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학의 관점에서 본 병의 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쨌든간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한번 풀어드리면은 프롤로그로 시작을 합니다. 4페이지에. 그래서 효소 종류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간의 몸에 약 3천 종류의 체내 효소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2만 종류가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로 열고 아마도 향후 연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과학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제 더 많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효소의 내재량이 인간의 수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이다. 몸속에 효소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병이 걸리거나 안 걸리느냐가 결정되며 나아가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일단 구독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효소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요즘 내 신진대사가 안 좋아하잖아요. 그 효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0부터 시작이 하는데 이제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제 컨텐츠 해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이거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무거나 다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의사, 서양의학의 한계, 당뇨병 환자의 급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배추를 먹고 나서 천식이 나은 이유 이래갖고 이제 인트로 제로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이거 아무거나 다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14페이지에. 암 수술을 받고 태어나는 환자에게 주치의가 나쁜 암세포는 전부 떼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결코 보기 드문 광경이 아니다. 제3자의 눈에는 환자를 생각하는 좋은 의사로 보이겠지만 퇴원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의 공포가 싸워야 하는 환자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의사라고 할 수 있다. 효소뿐만 아니라 영양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음식과 병의 관계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발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수루미 다카오미 박사는 의사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보스급인 교수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인데 그 보스가 영향력에 관해 거의 무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향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젊은 의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인체의 해부학적 부위별로 기능이나 질환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밖에 익히지 못한다. 이런 교육이 병의 원인을 깊게 파고들지 않는 자세를 심는 것이다. 이 현대의학이 이제 병폐를 약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페이지에 서양의학의 한계라는 얘기를 이제 취급을 하시는데, 병이 만성이 되면 이런 대증요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당뇨병 환자의 급증은 무엇을 의미인가 해서 17페이지에 이제 이런 제목을 갖고 또 시작이 되는데, 항생 물질을 계속 복용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면역력이 약해지기도 한다.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뭐냐면 스테로이드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에랑 이렇게 좀 감염이 심하게 돼가지고 갔더니 그냥 아이들 쓰는 거기 때문에 성인이니까 그냥 무한정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스테로이드 계열의 연고였는데 좀 가슴 아프고 답답한 얘기들이죠.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감염증에 잘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백내장이나 골다공증에 걸리며 결국은 돌연사하는 사례도 있다. 대증요법을 통한 치료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원인을 찾아서 바로잡지 않는 한 병은 낫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원인을 찾는 게 아니죠. 못 찾죠.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20페이지에 이제 양배추를 먹고 나서 천식이 나은 이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식생활을 무시한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히포크라테스도 강조한 얘기거든요. 병이 오는 이유가 식생활 때문에 오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마크로비오틱은 현미식과 삶거나 볶은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양생을 말한다. 원래 이제 마크로비오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건강식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산사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 결국은 채소 위주거나 이제 튀긴 게 아니고 삶거나 볶은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양생을 마크로비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 요리를 배우려고 하면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21페이지에 딱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효소가 없는 식생활을 하면 사람은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효소라고 하는 것은 43도 정도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고 그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파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열식도 병으로 이어진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효소는 가열을 하면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살짝 데쳐서 먹으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장이 시작되는데 효소의 비밀 여기까지 밝혀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1장이 시작이 됩니다. 26페이지에 당질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력에 직접 작용한다. 단백질은 골격과 세포 조직, 점액의 원료가 된다. 또한 호르몬의 조절이나 면역력 유지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다. 지질도 에너지원인데 세포막 등 생체막의 성분이 된다. 비타민의 운반과 모든 몸의 각종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산,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산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3대 영양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영양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명 에너지란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을 원료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화학 반응이 바로 생명의 정체다. 요컨대 우리의 몸은 생명을 위한 거대한 화학 공장이다. 그런데 이 화학 공장, 보통 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간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재료로 해서 우리 몸을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다? 효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9페이지에 100조 개의 체내 세포가 필요로 하는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제목을 갖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약 100조 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 100조개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책들이 60조개의 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는 60조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현재 100조개로 수정했다. 수정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수정을 한 거예요. 이들 100조개의 세포는 한 개당 100만 번의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몸 구석구석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화학 반응들이 성립하려면 중개를 하는 촉매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그 촉매가 바로 효소다. 자,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만한 딱 제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소고기 한 점을요, 고기 한 점을 죽 상태, 우리 위장에서 반죽하는 상태로 완전히 이 비커에다 놓고 끓이면 13시간이 걸립니다. 13시간이. 팔팔팔팔 끓였을 때, 100도의 물에 넣고 끓였을 때. 근데 우리 몸은 체온이 36.5도잖아요. 근데 위장에서 길어야 6시간이죠. 6시간, 길어야 8시간이죠. 근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다 비워져요. 그러면 우리 위장 온도가 100도나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염산에 넣고 끓였을 때요. 물에 넣고 끓인 게 아니고 염산에 넣고 소고기 한 점을 제 손가락 2마디 되는 요 정도 크기의 소고기 한 점을 염산에 넣고 팔팔팔팔 끓였을 때 13시간이 걸리면 완전히 죽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위장에서는요.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면 완전히 죽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효소라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온갖 생명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효소가 없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식물의 경우 씨앗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익는 것도 잎이 붉게 물드는 것도 전부 효소의 활동이다. 또한 인간의 경우 숨을 쉬는 것도 눈을 감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효소의 활동이다. 효소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먹은 음식을 소화할 수도 없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세포를 교체하는 것도 조직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독소를 배설하는 것도 전부 효소의 힘이다. 결국 몸속에 있는 100조 개나 되는 모든 세포가 효소를 필요로 한다. 효소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없다. 근데 우리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요즘은 다 튀김 음식 좋아하죠. 삼겹살 구워 먹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효소들이 다들 없는 거죠. 우리 조상님네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어떤 방식으로 드셨어요? 삶아 드셨죠. 수육 형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촉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촉매는 뭔가를 빠르게 할 수 있게 작용을 하는 걸 촉매라고 하죠. 그래서 촉매는 뭐냐 하면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접촉한 주위 물질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그 촉매 작용을 하는 게 뭐라고요? 효소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효소의 내용물, 그럼 효소는 뭐로 구성되느냐? 단백질이겠죠.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 본질은 단백질이 아니다. 분명히 효소의 21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껍질일 뿐이다. 효소는 그 단백질 껍질 속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 생명체에는 4종류의 염기로 구성되는 DNA가 있으며 염기의 배열에 따라 아미노산도 구성된다. 그러므로 겉껍질이 아미노산인 효소는 DNA가 만들었으며 DNA 구조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된다는 거예요. 겉껍질은 단백질이지만 그 안에 효소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촉매는 온도를 높일수록 작용이 커지는데 효소는 그렇지 않다.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효소는 44도에서 50도 정도일 때 활성이 가장 높다. 또는 인간의 몸속에서는 체온이 38도에서 40도일 때 가장 활성화된다. 병에 걸리면 40도 정도까지 체온이 올라가는데 이는 몸속에 있는 효소를 활발히 활동하게 만들어 병을 빨리 치유하려는 몸의 반응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38도, 39도 되면 해열제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병이 더 길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효소는 조건에 따라 활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므로 단순한 촉매가 아니다. 정의를 내린다면 단백질이라는 껍질에 둘러싸여 촉매의 활동을 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소의 종류, 그래서 37페이지에 시작이 됩니다. 몸속에서 활동하는 효소에는 크게 두 종류, 즉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다.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식이효소라고 해서 체외효소라고도 부르는데 식물이나 동물 등 모든 생명에는 효소가 존재하는데 그 생명을 먹음으로써 외부에서 섭취하는 효소가 바로 식이효소라는 거죠.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들어오는 효소들을 체외효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대사효소, 그래서 역할, 생명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소화효소, 음식물의 소화를 하고요. 체외효소, 음식물의 소화를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효소거든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효소와 타고난 소화효소 이 두 개는 딱 타고난단 말이에요. 그 일정한 양을. 근데 소화효소에 많이 써버리면 대사효소는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데 다행인 게 옛날에는 효소학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많이 쓰게 되면 대사효소 쓸 게 없어서 일찍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밝혀진 거죠. 식이효소를 먹으면 소화효소에 일단 내 몸에 타고난 거는 아끼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쓰고 소화효소를 쓰고 그랬잖아요. 식이효소 역할 음식물의 소화라고요. 대신 그거 먼저 사용하고 부족하면 소화효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체외효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소화효소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소화효소를 아낀다라는 얘기는 결국 롱통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대사효소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건강하게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효소는 여러 종류의 화학 반응을 담당하지 못하며 하나의 효소가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은 일반적으로 한 종류다. 간단한 예로 이제 침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인데 저는 그냥 보통 뭐 그런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밀라제는 뭐예요? 탄수화물만을 분해할 수 있는 거죠. 포도당으로. 그 역할만 하지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뭐 단백질을 분해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방을 분해한다든지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페이지에 그러면 효소의 수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효소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각 세포의 속으로 세포 핵에 있는 DNA가 어떤 효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작성하면 유전자가 그 효소를 만든다. 소화효소도 소화기의 세포 속에서 만들어진다. 효소가 만들어지는 시간대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다. 잠자는 동안 세포핵 속에서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이다. 다양한 면에서 수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효소도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데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죠. 효소에도 수명이라고 할까 내용기간이 있다. 효소는 기질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사이에 거푸집에 구멍이 망가져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죽는다. 짧으면 몇 시간 길어도 수십 일이면 소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것은 배설되고 어떤 것은 아미노산에 분해된 뒤 다시 흡수되어 새로운 효소나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효소 제조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20세를 정점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감소하며 40세를 넘기면 급격히 감소한다. 그래서 옛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41로라 그랬거든요. 40이 넘으면 이제 노인의 길로 들어선다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40이 넘으면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효소도 어떻게 돼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대사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게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더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더 오래 못 사는 건지도 모르죠. 효소는 일정량만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타고난다는 거죠. 효소의 생산 능력에는 개인차가 커서 애초에 대량의 생산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DNA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도 사람마다 각자 일생 동안 생산되는 체내의 총량은 정해져 있으며 하웰 박사는 이 총량을 잠재 효소라고 불렀다. 잘못된 생활환경 속에서 효소를 낭비해 잠재 효소라는 저금을 다 써버린 사람에게는 본래 예정되었던 시기보다 일찍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 효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이나 식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어야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유도 단순히 뭐
육식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사냥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먹어요? 창자부터 먹습니다. 우리처럼 살코기를 먹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생활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채소도 데쳐 드셨고요. 살짝 데쳤죠. 이런 것들이 건강한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주 건강한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